몇 년 전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내 여동생이 학교에서 주최한 합숙에 참가하게 되었다. 학교 측에서는 자연과 완전히 맞닿은 곳에서 열리는 합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조성한 장소였다. 다행히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다. 합숙 첫날 밤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벌써 향수병 걸린 거야? 라고 놀리며 전화를 받았지만 여동생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계속 이상한 게 보여. 라는 말을 듣자 나도 순간 당황스러웠다. 우리 가족 특히 어머니와 나는 원래부터 영감이 강하고 예민한 편이었고 여동생 역시 거짓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였다. 그날은 너무 늦어서 다음날 어머니와 함께 여동생을 보러 가기로 약속했다. 다음날 밤 우리는 여동생이 있는 합숙지로 향했다. 여름밤이었지만 도착하기도 전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도 공포가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다. 차로 포장되지 않은 산길을 따라 들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쪽을 힐끔 보니 멀리서 희미하게 반투명한 여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느낌에 나는 겁을 먹고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 어머니와 함께 급히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려고 했지만 차는 요지부동이었다. 아무리 시도해도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여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기분이 들었다. 두려움이 몰려와 나는 눈을 꼭 감고 말았다. 그러던 중 철썩철썩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눈을 떠보니 그 여자가 차 안유리 손바닥을 붙여 두드리고 있었다. 그 순간의 공포는 이로 말할 수 없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저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자는 사라졌고 갑자기 차에 시동이 걸렸다. 어머니와 나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여동생을 만나지도 못한 채 서둘러 집으로 도망쳤다. 그 후 우리가 아는 영매사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다. 영매사는 이틀 뒤 우리가 그 여자를 처음 목격한 장소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백골이 된 사체가 발견되었다. 그녀가 우리의 도움을 구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길동무로 삼으려 했던 것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날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공포로 남아있다. 늦은 밤 A는 낯선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무엇인가를 질질 끌고 가는 듯한 소리가 창밖에서 은은히 들려왔다. 평소라면 이미 고요했을 시간이었기에 A는 이 소리가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길가에 면한 집이라도 이런 늦은 시간에는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혼자 있던 A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소리는 멈췄다. 그런데 바로 그때 커튼이 쳐져 있는 창문에서 작은 소리로 떡하고 무언가가 부딪혔다. A의 심장이 두근거리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떡, 떡. 힘없는 두드림이 반복해서 들려왔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A는 마음을 다잡고 창문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고 오직 느리게 이어지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그만해요. 이런 장난은. A는 떨리는 입술로 단호하게 외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고 여전히 커튼 너머에서 느린 리듬으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계속되었다. A는 용기를 내어 커튼의 끝자락을 잡았다. 잠시 숨을 고르고 눈을 감은 채 단숨에 커튼을 확 열어젖혔다. 그리고 눈을 뜬 순간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얼굴이 피범벅이 된 긴 머리의 여자가 엷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A는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의 집을 뛰쳐나왔다. 가까운 친구의 집으로 도망쳐 들어간 그녀는 숨을 고르며 방금 겪은 끔찍한 일을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나서 서랍에서 부적을 꺼내 A의 목에 걸어주었다. 이 부적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 말에 A는 안심했고 친구의 집에서 아침까지 깊이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친구는 A를 걱정했지만 A는 부적이 있으니까 괜찮아가고 말하며 홀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집 근처에 도착하자 수많은 경찰차가 그녀의 집 앞에 몰려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궁금해진 A는 근처에 서 있던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젯밤에 한 여자가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는데 겨우 도망쳐 나왔지만 결국 저쪽 집 앞에서 숨을 거뒀다더군요. 참 안 됐지. A는 아주머니가 가리킨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그곳은 바로 A 자신의 집 앞이었다. 삼풍백화점의 비밀. 어느 날 아는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었죠. 사고 후 그 자리에 고층 아파트가 세워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곳의 주차장에 들어서면 가끔 삼풍백화점이라는 간판을 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주차장에서 좌회전이나 출구 같은 표지판을 보듯 삼풍백화점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어딘가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또한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은 어른과 아이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오르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삼풍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다는 걸 깨닫곤 합니다. 고개를 돌려보면 그들 중 일부는 얼굴이 심하게 훼손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네요.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타면 주변에 귀신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 귀신이었다는 소문도 있는데 집값이 떨어질까봐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아크로비스타의 의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바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 자리에 세워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층에 살고 있고 말티즈 한 마리를 키우고 있죠. 그런데 이곳에 이사온 후로부터 우리 강아지가 가끔 거실 한 구석을 보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소파를 보고 마치 누군가 있는 것처럼 짖을 때마다 무서움이 밀려옵니다. 제가 말려도 계속 그쪽을 응시하며 짖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기억이 떠올라 더욱 무서워지곤 하죠. 우리 강아지는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귀신이 도망가는 길. 작년에 레슨을 받았던 학생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교대 근처의 삼풍아파트, 바로 무너진 삼풍백화점 옆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의 둘째 언니인 A양이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녁 8시경 평소에는 절대 가지 않던 백화점과 음식점 사이에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가던 A양은 갑자기 저 멀리서 웬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얀 셔츠를 입은 남자는 셔츠 단추가 몇 개 풀어지고 군데군데 피가 묻은 모습이었죠. 그 남자는 일반인이 낼 수 없는 속도로 A양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직감적으로 귀신이라고 판단한 A양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잠시 후 옆으로 스쳐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남자는 A양을 지나쳐 달려갔고 A양은 무사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해서 A양의 옆을 여러 번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무려 8번이나 같은 길을 반복해 달렸다고 하네요. 어린아이의 경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날 한 아주머니가 4살 된 아이와 함께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는 백화점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갑자기 울기 시작했죠. 아주머니는 아이가 낯선 사람들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계속해서 빨리 나가자 또 울먹였고 결국 아주머니는 물건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아이와 함께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그 순간 백화점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놀란 아주머니는 아이에게 왜 우는지 물었고 아이는 말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목을 잡고 있었어. 엄마도 그 사람들이 목을 잡고 있었어. 예지몽. 어느 학원 선생님께서 직접 들으신 실화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그 선생님의 친구는 친구를 만나러 백화점에 가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화점 안이 유난히 덥고 불쾌해 밖으로 나와 건너편 가게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 백화점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친구는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야, 무너진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내가 아는 선배 한 분은 간호사로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선배는 일에 열정적이고 환자들과의 관계도 원만해 항상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배가 담당하던 환자 중 한 명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그 환자는 나이든 말기암 환자였고 병실의 다른 환자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던 분이었다. 불행히도 연고가 없는 환자였기에 환자 유품 정리는 자연스럽게 선배의 몫이 되었다. 선배는 그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작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다. 처음엔 별다른 생각 없이 공책을 넘겨보았다. 그 안에는 매일 있었던 일이나 병원 식단,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에 대한 메모 같은 평범한 일상들이 적혀 있었다. 그러던 중 선배는 공책에서 자신이 언급된 부분을 발견했다. 오늘은 간호사 땡땡 씨와 산책을 다녀왔다. 언제나 상냥한 사람이다. 내 이야기도 자주 들어줘서 너무나 고맙다. 분수가 정말 예뻤다. 선배는 이 부분을 읽으며 가슴이 찡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 환자가 돌아가시기 전날의 일기를 읽고 선배는 충격에 빠졌다. 그날의 일기만큼은 다른 것들과 달리 검은색이 아닌 붉고 파란색의 볼펜으로 쓰여 있었고 글씨는 더럽고 크기도 제각각이었다. 땡땡은 전부터 나를 싫어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요즘은 그게 너무 노골적이다. 주사는 일부러 아프게 놓고 몸을 씻겨줄 때도 난폭하다. 이 부분을 읽으며 선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약도 선생님 몰래 바꿔놓은 게 틀림없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언제나 웃으면서 비웃고 있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선배는 마치 악몽을 보는 것 같았다. 죽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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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으로 몇 번이나 연습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야. 내일 피를 뽑으러 왔을 때 목을 찔러서 끝내버릴 거야. 이렇게 쓰기만 해도 기쁘다. 오늘은 편히 잘 수 있겠어. 선배는 이 부분을 읽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고 어떻게든 그 충격을 감추려 애쓰며 환자들을 돌봤다. 이후의 일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잘 기억조차 나지 않았지만 공책은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다. 며칠 뒤 다른 동료 간호사가 침대를 정리하던 중 침대와 벽틈 사이에서 녹슨 가위를 찾아냈다. 그때는 아무도 그 가위를 신경 쓰지 않았지만 선배만은 달랐다. 그 후 선배는 진지하게 퇴직을 고려했지만 결국 병원에 남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 방에는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결국 건강상의 이유로 부서를 옮겨 병동 업무에서 벗어났다. 선배는 그 환자에게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했으며 오히려 그 환자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고 생각했다. 평소에 자신이 원망을 사고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지금도 선배는 그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공포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 후배는 작은 편의점에서 심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함께 일하던 선배와는 계산대 뒤에서 주로 만화나 게임을 하며 지루한 시간을 보냈다. 매일이 똑같았고 일이라고 할 것도 거의 없었다. 모니터나 가끔 확인하며 계산되어 상품 진열대 몇 곳을 감시하는 정도였다. 어느 날도 여느 때처럼 후배와 선배는 잡담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선배가 무심코 모니터를 보다가 갑자기 굳었다. 저기 봐. 선배가 말하며 화면을 가리켰다. 모니터 한쪽에 책장을 응시하는 여자가 서 있었다. 긴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오는 여자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그저 책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하네. 문 열 때 차임벨이 울리지 않았는데. 선배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후배도 이상하게 생각했다. 손에 책도 들지 않은 여자가 무언가를 찾는 듯이 책장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어딘가 불길했다. 혹시 책 훔치려는 거 아닐까? 선배가 말했다. 둘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녀를 조사하기로 했다. 선배는 계산대에서 후배는 뒤쪽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그런데 책장에 도착했을 때 여자는 없었다. 사라진 것이다. 뭐지? 도망쳤나? 후배는 혼란스러웠다. 그때 화장실 쪽에서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에 갔나 보네. 선배가 말하며 둘은 다시 계산대로 돌아갔다. 그런데 모니터를 다시 본 순간 두 사람은 경악했다. 여자가 여전히 그 책장 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아까와 똑같은 자세, 똑같은 표정. 화장실에서 나와서 책장 앞에 다시 서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다. 게다가 여자는 한치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뭐야?
모니터 고장난 건가? 선배가 중얼거리며 둘은 다시 책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여자는 사라져 있었다. 두 사람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뭐라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다시 계산대로 돌아오고 나서도 두 사람은 말없이 모니터를 응시했다. 없어졌다. 선배가 낮게 중얼거렸다. 화면에서 여자의 모습은 사라졌다. 후배는 안도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괜찮겠죠? 라고 말하며 선배 쪽을 바라봤다. 그 순간 선배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움직이지 마. 절대 뒤돌아보지 마. 후배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몸을 멈췄다. 그리고 모니터에 비친 자신과 선배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자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후배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 얼굴은 가만히 둘 사이에 서서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포 속에서 여자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무언가 중얼거리기 시작하더니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사라졌다. 이제 괜찮아. 선배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후배는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제야 천천히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후배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대체 뭐였던 거죠? 선배는 질린 얼굴로 모니터를 다시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다. 모르겠지만 다시 나타날 것 같아.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니터에 여자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그녀가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입을 찢어지도록 벌리고 있었다. 작년 군 복무를 마치기 직전 말년 휴가를 끝내고 복귀하던 날의 일입니다. 저는 5사단 27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었고 그날은 복귀 시간이 임박해 혼자서 급히 1호선을 타고 대광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복귀 시간이 엄격해서 신탈이나 대광리에 도착하면 반드시 간부 인솔하에 복귀해야 했죠. 전철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가고 있는데 구걸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요청하며 제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당시 군인 월급으로 넉넉치 않은 상황이라 할머니가 제 앞에 왔을 때 잔돈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욕을 하면서 제 머리를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군인 신분에 괜히 나섰다가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참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고 계속 저를 때리며 욕을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할머니의 손을 잡아 멈추려고 했더니 그분은 갑자기 손을 꺾었다며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서에 가자며 저를 끌고 대광리역에서 내리셨습니다. 대광리역 근처에서 군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역 바로 앞에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경찰서로 가는 대신 역 옆에 주차장 쪽으로 저를 끌고 가려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경찰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따라갔습니다. 그때 마침 부대 간부님이 역 근처 음식점에서 먼저 복귀한 후임들과 저녁을 먹고 있다가 제가 지나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간부님이 어디 가느냐고 물으시길래 상황을 설명드리려던 찰나 할머니는 욕을 퍼부으며 갑자기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최근 인터넷에서 인신매매 관련 이야기를 접하고 나니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인신매매와 관련된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습니다. 중학생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슈퍼에서 수제 햄버거를 사오셨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니가 직접 햄버거를 만들어 주셨지만 그날은 몸이 좋지 않으셔서 그 슈퍼에서 준비된 고기만 구우면 되는 반조리 햄버거를 사오신 것입니다. 그곳 포죽칸에서 신선한 고기를 직접 갈아 만든 것이라 하셔서 사실 조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든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구워진 햄버거는 보기에도 맛있어 보였습니다. 고소한 냄새도 좋았고 겉은 바삭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햄버거를 칼로 자르려고 했습니다. 포크로 햄버거를 살짝 눌러 고정한 뒤 칼을 댔죠. 그런데 칼이 단면을 가르자마자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른 햄버거 속에는 예상치 못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육즙이 흐를 줄 알았던 그 고기 속에 엄청난 양의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습니다. 몇 가닥 정도가 아니라 수십 가닥은 좋게 될 정도로 고기 사이사이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죠. 마치 다리를 놓은 것처럼 고기 두 덩어리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포크를 빼자 머리카락이 스르륵 고기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충격과 혐오감에 나는 그대로 손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만약 머리카락이 한두 가닥이었다면 실수로 들어갔겠거니 하고 넘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전혀 그럴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 많은 머리카락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는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죠. 게다가 표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에 이 머리카락은 고기 속에 고의로 감춰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슈퍼에 항의 전화를 하셨고 그 이후로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는 햄버거를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몸이 좀 회복된 후 다시 직접 햄버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외부에서 햄버거를 먹지 못했습니다. 혹시 고기 속에 또 머리카락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그 생각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집에 가던 날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은 고파발역에서 내려 술이 덜 깬 상태로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여친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 뻘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분이 다가와 담배 한 대를 빌려달라고 하셨죠. 나름 경계심 없이 담배도 드리고 불도 붙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을 하시며 제 옆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더군요. 이내 그분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내 또래 아들이 있는데 술에 취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풍예까지 휘둘러서 도망 나왔다. 군복 입은 걸 보니 듬직해 보여서 그런데 같이 가서 아들 상태 좀 봐줄 수 있겠냐? 고 부탁하는 겁니다. 당시 술기운도 있고 별 의심 없이 그를 따라섰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남자 둘이 앞에서 걸어오더군요. 순간 그 아저씨가 칼을 꺼내 제 배에 들이대면서 두 남자가 제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칼을 들이댄 사람은 제 입에 천을 억지로 밀어넣고 뱉으면 배에 구멍 날 줄 알아. 라며 협박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진짜 무서웠습니다. 눈물 나올 것 같더군요. 이렇게 인신매매에 당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키 180에 몸무게 80kg 정도 나가니 나름 덩치가 있는 편인데 3명이 압박하니 저항할 틈이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이 번쩍하며 여기서 끝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팔에 힘을 좀 빼고 휴대폰을 움켜쥔 채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 그중 한 명의 팔 힘이 살짝 느슨해진 순간 있는 힘껏 팔을 뿌리치며 휴대폰 안테나로 칼등 넘어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그 후엔 무작정 달렸습니다. 목청껏 소리 지르면서요. 뒤에서 한 명이 쫓아오는 게 느껴졌지만 다른 두 명이 어디로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 무서웠습니다. 간신히 큰 길로 빠져나가 근처 편의점에 뛰어들었습니다. 편의점에 있던 남자 손님과 알바생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정신이 좀 들고 보니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은 안테나가 부러져 피투성이었어요.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놈들은 도망갔습니다. 잡을 수 있을까 잠깐 생각했지만 또다시 칼을 맞을까 두려워 그냥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경찰과 함께 그 골목을 다시 가보니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칼이 실제로 내 배에 닿았을 때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남자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신만의 호신법을 꼭 염두에 두세요. 저처럼 운이 좋지 않았다면 진짜 이종 격투기 선수라도 당했을 겁니다.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현실입니다. 대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담배를 사려고 가판대 앞에 섰다. 그런데 불쑥 6,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내 옆에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뜻밖의 인사에 나는 당황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안녕이라고 대답했다. 아이는 나를 빤히 바라보며 또 물었다. 뭐 하는 거예요? 담배를 사려고 하잖아.
아이의 묘한 질문에 나는 대충 쌀쌀맞게 답했다. 지갑을 꺼내 담배를 사고 있을 때까지도 그 아이는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은 말로 나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런데 내가 담배를 사고 가려던 찰나 그 아이가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어머니가 부르고 계세요? 같이 가주세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왜 나를 부른다는 거지? 그저 아이의 착각이겠거니 하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아이는 놓아주지 않고 반복했다. 어머니가 부르고 계세요? 끝내 나도 지쳐서 무심결에 아이를 따라가게 되었다. 혹시나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5분쯤 걸어 도착한 곳은 황혼빛이 물든 조용한 놀이터였다. 그네와 정글짐이 있고 등나무가 감싸고 있는 벤치가 보였다. 아이는 나를 벤치 쪽으로 이끌었다. 엄마, 데리고 왔어요. 아이의 말에 나는 벤치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등나무에 가려 그 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해요. 저희 딸이. 평범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위험하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들었다. 곧바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아이는 여전히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나 놀고 올게. 갑자기 아이는 손을 넣고 정글짐으로 달려갔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벤치 쪽으로 다가갔다. 벤치에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어깨 길이의 머리를 한 30대 초반의 여성. 그녀는 내게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저희 딸이. 이제는 아무런 이상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과민 반응한 것 같아 조금 부끄러지기까지 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요라고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날씨 이야기나 요즘 학교 생활 같은 별다를 것 없는 이야기들. 시간이 흘러 슬슬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공원이 오렌지빛으로 물들었다. 그때 문득 나는 처음부터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떠올렸다. 나는 여인에게 물었다. 그런데 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인은 돌연 큰 목소리로 외쳤다. 실? 그녀가 부른 것은 아마 그 아이의 이름이었다. 놀란 나는 뜬 뒤에 정글짐을 돌아보았다. 그 순간 무언가가 위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 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몸은 엎드려 있지만 얼굴은 하늘을 향한 채였다. 크게 뜬 두 눈은 미동도 없었다. 피가 천천히 주변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다. 아직 살아있는 걸까? 나는 서둘러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를 찾으려 벤치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머니는 없었다. 처음부터 이상했다. 어머니는 왜 아이에게 달려오지 않았을까? 가지마. 다시 아이가 속삭였다. 나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그녀를 달랬다. 괜찮아. 어머니가 도와줄 거야. 하지만 그건 헛된 위로였다. 나는 눈앞에 벌어진 창극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는 이미 목이 꺾여 있었다. 엄마가 부르고 있어. 그녀가 또다시 중얼거렸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들어 정글짐 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정글짐에 매달려 있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듯한 그 모습, 잔뜩 부풀어 오른 혀와 탁한 눈. 그리고 그 여자의 입이 서서히 열리며 말했다. 죄송해요. 저희 딸이. 그 다음 기억은 흐릿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것이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고 놀이터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13년) 전 1991년의 일이다. 포항시의 어느 동네에 위치한 M아파트에서 벌어진 이야기다. 아파트 이름을 지금 밝힐 수 없는 이유는 그 당시 끔찍한 사건들을 잊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다시금 충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니셜로 표현한다.
M아파트는 시공 초기부터 심상치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착공부터 완공까지 이곳에서 일하던 인부와 널던 아이들까지 총 10여 명이 사망했는데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장소에서 이상한 여자를 만난 후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가족들은 모두 한결같이 그 여자가 나는 어디에 사는데 당신은 어디 살죠? 만나서 반가워요라는 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 여자를 만난 후 사람들은 길어야 2에서 3일 내에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지만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M아파트는 마침내 27개 동으로 완성되었다. 입주가 시작되자 아파트의 위치가 좋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앞다퉈 입주했고 분양 시작 이틀 만에 모든 입주자가 결정되었다. 사람들은 의문의 사망사건을 잊어가며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갔다. 그러나 3개월쯤 지났을 때 12동에서 다시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의문의 죽음. 12동 1401호에 살던 신혼부부의 남편이 첫 번째 희생자였다. 맞벌이하는 이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조깅을 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조깅을 하던 중 남편이 갑자기 멈춰서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다가갔고 남편은 허공을 향해 미소 지으며 가볍게 목례를 하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아내는 남편에게 아까 왜 그랬냐고 물었다. 남편은 조금 전 나와 이야기 나눈 여자가 1301호에 산다며 반갑다고 인사했어라고 답했다. 그러나 아내는 아무도 없었다며 남편에게 아침부터 정신을 못 차린다며 핀잔을 줬다. 그날 오후 아내가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죽어 있었다. 아내는 비명을 질렀고 옆집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장례식이 치러졌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아내는 남편이 이야기한 1301호 여자가 떠올랐다. 그러나 1301호에 내려가 본 그곳은 아직 입주하지 않은 빈집이었다. 그렇다면 남편이 만났다는 그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두 번째 의문의 죽음. 두 번째 희생자는 12동 808호에 살던 40대 남편이었다. 그는 어느 날 아내에게 1301호 여자가 자신을 알고 인사했다고 말했다. 아내는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갑자기 사라질까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의 심장 소리를 확인하며 겨우 잠들었지만 아침이 되자 남편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죽어 있었다. 세 번째 의문의 죽음. 이제 12동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집값은 급격히 하락했고 주민들은 하나둘씩 집을 내놓았다. 그러던 중 12동 705에 사는 유학생이 또 다른 희생자가 되었다. 그는 어느 날 1301호 여자를 봤다며 두려움에 떨었고 노부부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결국 아침에 두 눈을 크게 뜬 채 허공을 바라보며 죽어 있었다. 결말 12동 주민들은 이러한 사건들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과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4년간의 투쟁 끝에 1995년 W건설은 12동을 폐쇄하고 입주자들에게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후 M아파트에서 의문의 죽음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지금도 M아파트를 방문하면 27개 동 중 12동만이 폐쇄된 채 음침하게 홀로 서 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12동이 폐쇄된 후로 의문의 죽음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